상도덕 없는 년. 너 같은 년은 필요 없으니 당장 이 집에서 나가. 가위를 손에 든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명품 가방과 코트를 갈기갈기 찢어놓고도 당당하게 소리쳤습니다. 그 옆에서 남편이라는 사람은 아내를 감싸기는커녕 어머니 심기를 먼저 건드린 내 잘못이라며 책임을 떠넘겼죠. 명절날 친정에 먼저 다녀왔다는 이유 하나로 말입니다. 하지만 이 며느리 보통 내기가 아니었습니다.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휴대폰을 꺼내든 그 순간부터 시댁의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었거든요. 자기 명의의 시댁집을 통째로 팔아버린 며느리. 다음 날 아침 8시 시댁 현관문 앞에 들이닥친 낯선 사람들의 정체는 과연 누구일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IT 회사 팀장으로 일하고 있는 35살 이다정입니다. 어릴 적 시장 좌판에서 야채를 파시던 어머니 손에 자라 지하 단칸방에서 시작해 이 자리까지 오는 동안 단 하루도 허투루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3년 전 결혼하면서 시부모님께 신축 아파트를 마련해 드렸지만 돌아온 건 가위로 난도질 당한 제 옷가지와 며느리의 돌이 운운하는 시어머니의 막말이었어요. 저처럼 묵묵히 가족을 위해 헌신하다가 뒤통수 맞고 계신 분들께 제 이야기가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새벽 6시 저는 늘 그렇듯 누구보다 먼저 사무실에 도착해 모니터 앞에 앉았어요. 35 국내에서 손꼽히는 IT 회사의 최연소 팀장. 그 자리를 얻기까지 저는 단 하루도 허투루 보내지 않았죠. 지하 단칸방에서 시작해 작은 빌라, 그리고 지금의 신축 아파트까지. 모든 것은 제가 손톱이 빠지도록 일해서 일군 결과였습니다. 3년 전 저는 같은 회사 동료였던 김민재와 결혼했어요. 성실해 보이는 미소와 다정한 말투에 속아 평생을 함께하기로 약속했던 그 결정이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제 인생 가장 큰 오점이었죠. 결혼 직후 저는 시댁의 낡고 외풍드는 빌라를 정리하고 제 명의로 신축 아파트를 매입해 시부모님을 모셨습니다. 주거 환경이 나아지면 고부 갈등도 자연히 줄어들 거라 믿었어요. 순진했죠. 새아가, 이 집 거실 커튼은 왜 이딴 색으로 골랐어? 시어머니 박순자는 입주한 첫날부터 제가 고른 인테리어 하나하나의 트집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따뜻한 느낌이 좋을 것 같아서 베이지로 골랐어요. 저는 차분하게 대답하며 시어머니의 캐리어를 안방으로 옮겼어요. 이런 건 시어미한테 미리 물어보고 사야 도리지. 어디서 배운 버르장머리야. 박순자가 소파에 털썩 앉으며 혀를 찼습니다. 엄마, 그러지 마. 다정이가 다 신경 써서 한 건데. 옆에 있던 김민재가 가방을 내려놓으며 어색하게 웃었어요. 그러나 그 말투에는 어떤 단호함도 없었죠. 마치 어머니의 눈치를 보며 형식적으로 거드는 신용만 하는 느낌이었어요. 그날 이후 시어머니는 사사건건 제 생활 방식에 간섭했어요. 제가 회사에서 야근하고 돌아오면 거실 한가운데 팔짱을 끼고 앉아 며느리의 도리를 운운했습니다. 남편 김민재는 그럴 때마다 화장실에 들어가거나 갑자기 친구 전화가 왔다며 방으로 사라졌어요. 그러다 명절 연휴를 일주일 앞둔 어느 저녁 대학 동기인 지연이 회사 근처 카페로 저를 불러냈습니다. 지연은 이혼 전문 변호사로 제 결혼 생활을 누구보다 가까이서 지켜본 사람이었죠. 다정아, 이거 한번 봐봐. 지연이 태블릿 화면을 제 쪽으로 돌리며 말했어요. 이게 뭔데?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4명의 카드 결제 내역이야. 너 요청해서 내가 한번 훑어봤거든. 지연이 손가락으로 화면을 짚으며 설명을 이어갔어요.
이 백화점 결제, 이 가전 매장 결제. 너 산 거 맞아? 저는 화면을 보며 미간을 좁혔습니다. 아니, 나 이거 산 적 없어. 그럴 줄 알았어. 다정아, 지금부터라도 내 자산은 네가 지켜야 해. 남편 카드 사용 패턴이 너무 이상해. 지연이 진지한 얼굴로 저를 바라봤어요.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와 컴퓨터 앞에 앉아 6개월치 카드 명세서를 한 장 한 장 살펴봤습니다. 화면을 넘길수록 손끝이 차가워졌어요. 400만 원짜리 안마의자, 300만 원짜리 김치냉장고, 200만 원짜리 공기청정기. 모두 시댁 친척들 집으로 배송된 물건들이었죠. 민재야. 저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던 김민재를 불렀습니다. 왜? 김민재가 리모컨을 만지작거리며 건성으로 대답했어요. 이 결제 내역들 어머니가 쓰신 거 맞지? 저는 노트북을 들고 거실로 나와 김민재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김민재가 화면을 힐끗 보더니 입꼬리를 비틀었어요. 아, 그거. 엄마가 큰 집에 체면 좀 차리신다고 사신 건데, 뭐, 그렇게 호들갑이야. 호들갑. 저는 김민재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내 카드로 1,500만 원 가까이 결제됐어. 그걸 나한테 말 한마디 없이. 가족끼리 그 돈 갖고 째째하게 굴 거야. 너 그 정도 벌잖아. 김민재가 소파에 등을 깊이 기대며 말했어요. 저는 한참을 말없이 김민재를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제가 함께 살아온 사람이 맞나 그런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말이야, 이번 명절 김민재가 갑자기 화제를 돌렸어요. 친정에 먼저 가기로 했잖아. 엄마 혼자 계시니까. 그거 안 돼. 시댁부터 와서 전 부쳐. 김민재가 팔짱을 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재야, 우리 결혼할 때 약속했잖아. 경련으로 돌아가면서 하기로. 저는 목소리를 낮춰 차분하게 말했어요. 엄마가 그러시면 어떡해. 며느리가 친정 먼저 가는 게 말이 돼. 김민재가 인상을 쓰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때 김민재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화면에는 시어머니라고 떠 있었죠. 김민재는 통화 버튼을 누르더니 그대로 스피커폰으로 바꿔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엄마, 통화돼. 말씀하세요. 김민재가 일부러 저를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대답했어요. 이다정이 너 듣고 있냐? 박순자의 카랑카랑한 목소리가 거실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네, 어머니. 듣고 있어요. 저는 식탁 의자에 앉아 휴대폰을 내려다봤어요. 네가 시집을 왔으면 시댁이 먼저지. 어딜 친정 먼저 가겠다고 깝죽거려. 박순자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어머니, 친정 어머니가 혼자 계셔서요. 명절 당일만이라도 곁에 있어 드리고 싶어요. 저는 최대한 정중하게 대답했어요. 이년아, 그게 시집간 며느리가 할 소리야. 너 같은 게 무슨 며느리 자격이 있어. 박순자의 입에서 거친 말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어머니, 말씀 좀 가려서 해주세요. 저는 손이 부르르 떨리는 걸 식탁 아래로 숨겼어요. 가려서 너 한 번만 더 어미 말 안 듣고 까불어봐. 내가 그 집에서 너 쫓아낼 줄 알아. 박순자의 협박이 이어졌습니다. 쫓아낸다. 제 명의의 집에서 박순자가 저를 쫓아내겠다고 말하는 순간이었어요. 저는 천천히 손을 뻗어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습니다. 거실에는 잠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엄마 통화 중인데 끊어. 김민재가 식탁을 쾅 내려치며 소리쳤습니다. 민재야, 나 더 이상 이 통화 못 들어.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김민재를 바라봤어요. 이다정, 너 진짜 정신 못 차리지. 좋아, 나 혼자 시댁 간다. 김민재가 안방으로 들어가더니 옷가지를 챙겨 가방에 쑤셔넣기 시작했습니다.
10분도 채 지나지 않아 김민재는 가방을 어깨에 메고 현관문 앞에 섰어요. 너 후회할 거야. 김민재가 신발을 신으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잘 가. 저는 짧게 대답했어요. 현관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텅 빈 집에 혼자 남은 저는 한참을 식탁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그러다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서재로 향했죠. 컴퓨터를 켜고 외장하드를 연결한 뒤 저는 결혼 후 3년간의 모든 금융거래 내역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카드 명세서, 통장 거래 내역, 부동산 등기부, 시댁에 보낸 생활비 송금 기록. 한 장 한 장 폴더에 옮겨 담는 동안 제 머릿속은 오히려 차분해졌어요. 새벽 3시가 넘어서야 백업을 마쳤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알람을 새벽 5시로 맞춰 놓았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친정에 내려가 어머니와 명절을 보낼 생각이었거든요. 그런데 알람이 울리기 30분 전 침대 머리맡에 휴대폰이 요란하게 진동했습니다. 화면에는 친정 옆집 아주머니의 이름이 떠 있었어요. 저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아주머니. 저는 잠긴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어요. 다정아, 큰일 났다. 너희 엄마가 마당에서 쓰러져 계셔. 지금 119 부른 상태야. 수화기 너머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휴대폰을 쥔 손이 차갑게 굳어갔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장을 열었습니다. 저는 두꺼운 외투 하나만 걸친 채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손이 덜덜 떨려 차 키를 2번이나 떨어뜨렸습니다. 새벽 5시 30분, 도로는 텅 비어 있었어요. 저는 가속 페달을 깊이 밟으며 친정이 있는 외곽 도시로 차를 몰았죠. 운전대를 잡은 손바닥에는 식은땀이 흥건했습니다. 머릿속에는 어머니 얼굴만 떠올랐어요. 평생을 시장 좌판에서 야채를 팔며 저를 키우신 분. 이제 좀 편하게 모셔드리려 했던 그 어머니가 차가운 마당 바닥에 쓰러져 계신다니. 대학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건 출발한 지 2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저는 차를 주차장에 아무렇게나 세워두고 응급실 입구로 달려갔어요. 이순옥 씨 보호자입니다. 저는 접수 창구에 신분증을 내밀며 숨을 헐떡였습니다. 안쪽 5번 침상으로 가시면 돼요. 다행히 골든타임 안에 들어오셔서 응급조치는 마쳤습니다. 간호사가 차분한 목소리로 안내해줬어요. 저는 커튼을 젖히고 어머니의 침상 앞에 섰습니다. 링거를 꽂은 어머니의 손등이 종이장처럼 얇아 보였어요. 엄마. 저는 침상 옆에 무릎을 꿇고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가 천천히 눈을 떴어요. 다정아, 너 왔구나. 이순옥이 마른 입술을 달싹이며 작게 웃었습니다. 엄마, 왜 말 안 했어? 어디 안 좋으면 안 좋다고 말을 해야지. 저는 어머니의 손등을 2손으로 감싸쥐었어요. 별것 아닌 줄 알고 그냥 어지러워서 잠깐 앉으려다가. 이순옥이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엄마, 이제 나한테 다 말해. 알겠지. 저는 어머니의 손에 이마를 갖다 대며 말했어요. 목구멍이 뜨거워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어머니 곁에서 4일째 되는 날, 어머니는 일반 병실로 옮겨졌어요. 그 4일 동안 김민재에게서는 단 한 통의 안부 문자도 오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 박순자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병실 한쪽 보조 침대에 앉아 노트북을 열고 그동안의 모든 연락 기록을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날짜와 시간, 그리고 누구에게서도 안부 한 줄 오지 않은 그 텅 빈 공백을 빠짐없이 기록했어요. 5일째 되는 날, 어머니는 무사히 퇴원하셨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친정집까지 안전하게 모셔다 드리고
24시간 상주 간병인을 알아봐 계약을 마쳤어요. 엄마, 이분이 한 달 동안 엄마 옆에서 도와주실 거야. 저는 50대 후반의 간병인을 어머니께 소개해 드렸습니다. 다정아, 돈이 너무 많이 들 텐데. 이순옥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올려다봤어요. 엄마, 돈 걱정 마.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저는 어머니의 어깨를 가만히 감싸드렸습니다. 친정에서 다시 차를 몰아 서울로 올라오는 동안 저는 핸들을 잡은 손에 점점 힘이 들어가는 걸 느꼈어요. 이제 시댁에 들러야 했죠. 남편이 어떻게 지내는지보다 제 명의의 그 집이 어떤 상태인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오후 4시쯤 저는 시댁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습니다. 며칠 사이 눈밑이 거뭇해지고 입술은 핏기 하나 없었어요. 저는 도어록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거실에서 흘러나오는 텔레비전 소리가 평소보다 크게 들렸어요. 저는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그대로 굳어버렸어요. 거실 바닥에는 제 옷장에 걸려있던 코트들과 명품 가방들이 갈기갈기 찢긴 채 흩어져 있었습니다. 검은 가죽 가방은 가위로 베어 속이 다 드러나 있었고 겨우내 입던 캐시미어 코트는 소매가 잘려나간 채 누더기처럼 구겨져 있었어요. 그 위에 박순자가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 가위 한 자루를 손에 든 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가까스로 입을 열었어요. 박순자가 천천히 고개를 돌리더니 입꼬리를 비스듬히 올렸습니다. 왔냐? 박순자가 가위를 식탁 위에 툭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이게 다 뭐예요? 저는 바닥에 흩어진 옷가지들을 내려다봤습니다. 보면 모르냐? 내가 다 잘랐다. 박순자가 팔짱을 끼며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왜요? 왜 잘랐어요? 저는 박순자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지만 시선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 상도덕 없는 년아. 시집 먼저 안 오고 친정으로 튄 년한테 이깟 옷가지가 무슨 호사라고. 박순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 한가운데로 걸어 나왔습니다. 너 같은 년 필요 없어. 당장 이 집에서 나가. 박순자의 목소리가 거실 천장을 찌를 듯 올라갔어요. 그때 안방 문이 열리고 김민재가 머리를 극적이며 나왔습니다. 엄마, 왜 그래 또? 김민재가 어머니와 저를 번갈아 쳐다봤어요. 민재야. 저는 김민재를 바라봤습니다. 이거 봤어. 어머니가 내 옷 다 잘라놓으신 거. 저는 바닥의 처참한 광경을 가리켰어요. 아, 그게. 김민재가 시선을 피하며 머뭇거렸습니다. 네가 잘못한 거잖아. 엄마 심기 먼저 건드린 거 너야. 어머니가 화가 나서 그러신 건데 뭐 어쩌라고. 김민재가 결국 어머니 편에 서서 입을 열었어요. 저는 김민재의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 3년간 한 이불을 덮고 살았던 이 사람이 가위로 누더기가 된 제 옷가지 위에 서서 저런 말을 하고 있었어요. 민재야, 너 진심이야? 저는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어떡해? 엄마가 한 일에 내가 어쩌라고. 김민재가 한숨을 푹 내쉬며 머리를 쓸어 넘겼어요. 저는 천천히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앱을 열어 거실 바닥에 흩어진 모든 옷가지와 가방들을 영상으로 담기 시작했어요. 가위 자국이 선명한 코트 자락, 속이 드러난 가방, 그리고 식탁 위에 놓인 가위까지. 너 지금 뭐 찍어? 박순자가 눈을 부릅뜨며 다가왔습니다. 증거 남기는 거예요. 저는 카메라를 박순자의 얼굴로 돌렸어요. 인연이 미쳤나? 어디 시어미 얼굴에 카메라를 들이대. 박순자가 손을 휘저으며 소리쳤습니다.
저는 박순자의 그 모습까지 모두 영상에 담았어요. 다정아, 그만해. 김민재가 제 팔을 잡으려 다가왔습니다. 저는 그 손을 강하게 뿌리쳤어요. 건드리지 마. 저는 김민재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김민재가 멈칫하며 손을 걷었어요. 저는 휴대폰을 가방에 넣고 그대로 현관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다정, 어디가? 김민재가 뒤따라오며 외쳤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고 신발을 신었습니다. 야, 너 어디 가냐고. 박순자도 거실에서 따라 나오며 소리쳤어요. 저는 현관문을 열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대로 나와 문을 닫았습니다. 쾅 하는 소리가 복도에 길게 울려 퍼졌어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서 있는 동안 저는 손끝 하나 떨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머릿속이 얼음물에 담근 듯 차갑게 맑아졌어요. 1층 로비로 내려와 단지 정문을 빠져나오자마자 저는 휴대폰을 꺼내 검색창에 단지 이름을 입력했습니다. 상가 1층, 큰 글씨로 간판이 걸린 부동산 사무실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박 소장, 이 동네에서 가장 빠르고 독하게 거래를 성사시킨다는 그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여보세요, 박 소장님이시죠? 저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떤 일로? 수화기 너머에서 굵직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제 명의로 된 아파트를 처분하려고 합니다. 지금 바로 뵐 수 있을까요? 저는 단지 정문 앞에 멈춰서서 시댁동 쪽을 한번 올려다봤습니다. 15층 거실 창문에 환하게 불이 켜져 있었어요. 박 소장과의 통화는 채 1분도 걸리지 않았어요. 저는 단지 후문 쪽 인적 드문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창가 구석진 테이블에 앉아 따뜻한 아메리카노 한 잔을 시켜놓고 가방에서 등기부등본 사본과 신분증을 꺼냈어요. 15분쯤 지났을까 두꺼운 점퍼를 입은 50대 남자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박 소장이었어요. 이다정 사장님 되십니까? 박 소장이 명함을 내밀며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네, 맞아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저는 등기부등본을 박 소장 앞으로 밀었어요. 이 아파트 오늘 안에 처분하고 싶어요. 저는 박 소장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박 소장이 등기부등본을 받아들고는 천천히 훑어봤어요. 2단지 13동 1504호. 작년에 입주한 신축이네요. 박 소장이 안경을 콧등 위로 올리며 말했습니다. 네, 맞아요. 저는 짧게 대답했어요. 근데 사장님, 2단지 시세가 지금 한창 오르는 중인데 무슨 사정이 있으십니까? 박 소장이 등기부등본을 내려놓고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사정은 묻지 마시고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저는 커피잔을 살짝 옆으로 밀며 말했어요. 말씀하시죠. 박 소장이 메모지를 꺼내 펜을 들었습니다. 주변 시세보다 2억 원 싸게 내놓을게요. 저는 또박또박 말했어요. 박 소장의 손이 멈췄습니다. 2억이요. 농담이시죠? 박 소장이 펜을 내려놓으며 헛웃음을 지었어요. 농담 아니에요. 대신 매수자가 직접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 내보내는 조건이에요. 명도까지 매수자가 다 알아서 한다는 각서를 받아주세요. 저는 가방에서 미리 정리해둔 메모지 한 장을 꺼내 박 소장 쪽으로 밀었습니다. 박 소장이 메모지를 한참 들여다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사장님, 이 정도 조건이면 살 사람은 줄을 서요. 근데 진짜 이 가격에 가시려고요. 박 소장이 미간을 좁히며 물었습니다. 네. 지금 바로 진행해 주세요. 저는 차갑게 잘라 말했어요. 박 소장이 잠시 저를 빤히 쳐다보더니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최 사장님, 박입니다. 금매 하나 들어왔는데
현금 좀 들고 30분 안에 카페로 오실 수 있겠습니까? 박 소장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어 짧게 통화를 마쳤어요. 최 사장이라고 이 동네에서 현금 동원력 제일 좋은 분입니다. 한번 보시죠. 박 소장이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정확히 40분 뒤 카페 문이 다시 열렸어요. 검은색 패딩에 두꺼운 금시계를 찬 50대 남자가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습니다. 최 사장입니다. 최 사장이 의자를 끌어당겨 앉으며 손을 내밀었어요. 저는 가볍게 악수만 나누고 바로 등기부등본을 그쪽으로 밀었습니다. 조건은 들으셨죠? 저는 짧게 물었어요. 네, 박 소장한테 들었습니다. 2억 빠지는 대신 안에 있는 사람들 처리는 제가 알아서 한다. 최 사장이 등기부등본을 펼치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근데 사장님, 집안은 한번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부 상태 확인은 해야죠. 최 사장이 등기부등본을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리며 물었습니다. 안 봐도 돼요. 내부 상태가 어떻든 책임은 안 물을게요. 그 대신 잔금일 전까지 안에 있는 사람들 다 내보내는 건 최 사장님 일이에요. 저는 단호하게 못을 박았어요. 최 사장이 잠시 저를 쳐다보더니 입꼬리를 올리며 웃었습니다. 사장님, 보통 분 아니시네. 최 사장이 휴대폰을 꺼내 계좌이체 앱을 열었어요. 가계약금 5천만 원, 지금 바로 보냅니다. 계좌번호 불러주시죠. 최 사장이 화면을 저에게 보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계좌번호를 또박또박 불러줬어요. 3분도 채 지나지 않아 제 휴대폰에 입금 알림 진동이 울렸습니다. 5천만 원. 박 소장이 미리 준비해온 매매 계약서 양식을 펼치고 저와 최 사장 사이에 놓았어요. 저는 한 장씩 천천히 읽어내려가며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박 소장이 추가로 내민 명도 위임장에도 사인을 했어요. 매수자에게 거주자 퇴거 요구와 실측 권한을 전부 위임한다. 박 소장이 내용을 한번 읽어준 뒤 위임장을 최 사장에게 건넸습니다. 좋습니다. 잔금은 사흘 안에 치르겠습니다. 최 사장이 계약서를 가방에 챙기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최 사장님. 박 소장이 따라 일어나 악수를 청했습니다. 저는 두 사람이 카페 밖으로 나가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박 소장과 최 사장이 단지 쪽으로 함께 걸어가는 뒷모습을 보며 저는 식어버린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다음 행선지로 향했어요. 지연의 사무실은 차로 30분 거리였습니다. 저는 사무실 건물 5층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유리문을 밀고 들어갔어요. 다정아, 어떻게 됐어? 지연이 책상에서 일어나 저를 맞이했습니다. 지연아, 시작하자. 저는 가방에서 휴대폰과 USB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어요. 지연이 자리에 앉으며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우선 시어머니 쪽부터 보자. 지연이 USB를 노트북에 꽂으며 말했어요. 저는 휴대폰을 건네며 시댁에서 찍어온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영상 속에서 박순자가 가위를 손에 든 채 옷가지를 발로 짓밟는 모습이 흘러나왔어요. 지연이 화면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천천히 안경을 벗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해. 시어머니 쪽은 형사고소 들어가자. 가위로 옷가지 자른 거 재물손괴로 충분히 걸려. 지연이 마우스를 움직이며 말했어요. 부탁할게. 저는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그동안 시댁에 보낸 생활비랑 카드 무단 결제네요. 그리고 명절 당일 통화 녹취록이야. 저는 봉투를 지연 앞으로 밀었어요. 지연이 봉투를 받아 안에 든 자료들을 꺼내 살펴봤습니다. 다정아, 너 이거 다 미리 정리해뒀어. 지연이 놀란 얼굴로 저를 쳐다봤어요.
한 달 전부터 조금씩.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아파트 매입 자금 출처도 다 내 통장에서 나간 거지. 지연이 통장 사본을 한 장씩 넘기며 확인했어요. 결혼 전 내 적금이랑 결혼 후 내 월급 모은 거. 단 한 푼도 시댁이나 남편 돈 들어간 거 없어. 저는 또박또박 대답했습니다. 좋아. 그럼 이혼 소장도 같이 들어가자. 위자료는 최대치로 청구할게. 지연이 노트북 자판을 빠르게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그 옆에서 저는 차갑게 식은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3시간쯤 흘렀을까 지연이 노트북에서 손을 떼고 저를 바라봤어요. 다 됐어. 이혼 소장, 위자료 청구, 시어머니 형사 고소장까지. 지금 바로 접수할게. 지연이 마우스를 움직여 전자소송 시스템 화면을 띄웠습니다. 저는 화면을 함께 들여다봤어요. 지연의 손가락이 접수 버튼을 누르는 순간 저는 숨을 한번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접수 완료됐다. 지연이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저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연의 사무실을 나와 다시 차에 올랐을 때 시간은 이미 밤 9시를 넘기고 있었어요. 저는 운전석에 앉아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통신사 부가서비스 앱을 열고 김민재와 박순자의 번호를 차단 목록에 추가했어요. 이제 두 사람의 전화도 문자도 제게 닿지 않게 됐습니다. 저는 회사에 미리 신청해둔 임원용 오피스텔로 향했어요. 도심 한복판에 위치한 그 건물은 출입 보안이 철저했고 1층 로비부터 카드키가 없으면 엘리베이터조차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오피스텔 23층 방문을 열고 들어서자 깨끗하게 정돈된 거실이 저를 맞이했어요. 저는 외투를 벗어 옷걸이에 걸고 가방을 소파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으로 도심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저는 창가에 서서 차가운 유리에 손가락 끝을 가만히 댔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7시 저는 평소처럼 알람 없이 눈을 떴어요. 오피스텔 욕실에서 뜨거운 물로 머리를 감고 옷장에 미리 옮겨둔 짙은 회색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넘기고 입술에 옅은 색 립스틱을 발랐어요. 거울 속 제 얼굴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오피스텔 1층 로비를 지나 회사 차량에 올라타기까지 누구의 시선도 닿지 않는 동선이었어요. 회사에 도착한 저는 곧장 9층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잡혀있던 신규 프로젝트 킥오프 회의가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팀장님 오셨어요. 자료 준비 다 끝났습니다. 부팀장 한주영이 회의실 앞에서 저를 맞이했어요. 수고했어요. 시작하죠. 저는 회의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긴 테이블에 둘러앉은 팀원 12명이 일제히 저를 쳐다봤어요. 자, 이번 분기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입니다. 결과 하나로 우리 팀 내년 예산이 결정돼요. 저는 노트북을 열고 첫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회의는 2시간 동안 이어졌고 저는 단 한순간도 집중력을 놓치지 않았어요. 회의실을 나와 제자리로 돌아왔을 때 부팀장 한주영이 머뭇거리며 다가왔습니다. 팀장님, 잠깐 시간 괜찮으세요? 한주영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무슨 일이에요? 저는 의자를 살짝 돌려 한주영을 바라봤습니다. 어제 저녁에 이상한 전화가 와서요. 한주영이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말을 이었어요. 누가 전화를 했는데?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어떤 어르신이셨는데 본인이 팀장님 시어머니라고 하시면서 팀장님이 가출했다고 회사에서 뭐 하는 사람인지 알아야겠다고 한주영이 곤란한 얼굴로 말했어요.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미안해요, 주영 씨. 신경 쓰게 해서.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아니요, 팀장님. 저는 그냥 이상한 전화 같아서 그냥 끊었어요. 다른 팀원들한테도 비슷한 전화가 갔다고 하더라고요. 한주영이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알았어요. 제가 알아서 처리할게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보안팀이 있는 4층으로 내려갔어요. 보안팀장은 제 설명을 듣고는 단호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팀장님, 사진 2장만 주시면 로비 출입부터 차단하겠습니다. 보안팀장이 말했어요. 저는 휴대폰에서 김민재와 박순자의 사진을 골라 보안팀장에게 전송했습니다. 한 분은 제 남편, 다른 한 분은 시어머니예요. 두 사람 중 누구라도 회사 건물에 들어오려고 하면 즉시 저한테 알려주세요. 저는 또박또박 말했어요. 알겠습니다. 보안팀장이 사진을 확인하며 대답했습니다. 점심시간 저는 회사 근처 식당이 아니라 관할 경찰서로 차를 몰았어요. 지연이 어젯밤에 작성을 마쳐 메일로 보내준 형사 고소장 출력본을 들고 민원실로 향했습니다. 재물손괴 고소장 접수하러 왔습니다. 저는 창구 직원에게 서류를 내밀었어요. 직원이 서류를 한 장씩 넘겨보더니 동영상 증거 자료를 USB로 받았습니다. 형사팀에서 곧 연락드릴 겁니다. 직원이 접수증을 건네며 말했어요. 저는 접수증을 가방에 챙기고 다시 차에 올랐습니다. 경찰서에서 회사로 돌아가는 길, 저는 차 안에서 한 군데 더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차량 리스 회사죠. 저는 신호 대기 중에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네, 고객님 어떤 일로? 상담원의 친절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제 명의로 된 SUV 차량 리스 계약을 오늘자로 해지하고 싶어요. 차량은 지금 다른 주소에 세워져 있으니까 회수 절차도 같이 진행해 주세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네, 본인 확인 절차 진행하겠습니다. 상담원이 절차를 안내했어요. 저는 신분증 번호와 계약 번호를 불러주고 차량 회수 주소로 시댁 아파트를 알려줬습니다. 오늘 밤 안으로 회수 차량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상담원이 마지막으로 확인을 마치고 통화를 끝냈어요. 저는 휴대폰을 조수석에 내려놓고 핸들을 다시 잡았습니다. 회사로 돌아온 저는 평소처럼 결제 서류들을 처리하고 오후 5시경 사내 메일함을 열었어요. 수신함 가장 위에 김민재의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제목은 여보, 우리 얘기 좀 하자였어요. 저는 메일을 클릭해 본문을 열었습니다. 장문의 메시지가 화면 가득 펼쳐졌어요. 차가 갑자기 사라졌다. 왜 연락이 안 되냐? 어머니가 걱정하신다. 너 이러는 거 아니다. 저는 끝까지 다 읽고는 답장 버튼은 누르지 않은 채 메일창을 닫았습니다. 읽음 표시 하나만 남기고요. 저녁 7시쯤 사무실에 거의 인적이 끊겼을 때 저는 지연에게서 메시지를 받았어요. 이혼 소장 접수 증명원이 정식으로 발급됐고 위자료 청구 내용도 전자문서로 정리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지연은 언제 보낼까라고 짧게 덧붙였어요.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이틀만 더 기다려. 카드 정지도 그때 같이 할 거야. 지연은 곧바로 알았다라고 답을 보내왔어요. 저는 휴대폰을 책상 위에 내려놓고 잠시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여기서 굳이 카드를 미리 막아둘 이유가 없었어요. 지금 김민재와 박순자가 가장 마음 놓고 쓰고 있는 게 바로 제 명의의 가족 카드였으니까요. 저는 한 가지 패만 더 가지고 있으면 충분했습니다. 그 패를 꺼내는 시점이 언제냐, 그게 전부였어요. 그날 밤 10시, 저는 오피스텔로 돌아와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박 소장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최 사장이 잔금 준비를 다 마쳤고 인테리어 업자 3명도 섭외가 끝났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박 소장은 사장님 말씀대로
인상이 좀 험한 친구들로 구해놨습니다라고 덧붙였어요. 저는 짧게 수고하셨어요 라고만 답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옆에 내려놓은 채 TV 리모컨을 들어 채널을 돌렸어요. 홈쇼핑 채널에서 누군가 명품 패딩을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화면을 잠시 보다가 그대로 TV를 껐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30분 일찍 출근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휴대폰을 열어 카드사 앱에 접속했어요. 가족 카드 사용 내역이 실시간으로 갱신되고 있었습니다. 전날 저녁 8시 시댁 근처 한우 식당에서 28만 원 결제, 밤 10시 편의점에서 4만 5천 원 결제, 이튿날 새벽 1시 백화점 모바일 상품권 50만 원 결제. 저는 화면을 천천히 내리며 결제 내역을 하나하나 살폈어요. 박순자가 동네 사람들을 불러 모아 식사를 대접한 것 같았습니다. 김민재는 새벽까지 술을 마신 모양이었어요. 저는 휴대폰을 가방에 도로 집어넣었습니다. 이들이 마음껏 쓰도록 두는 게 지금 단계에서는 가장 효율적이었어요. 자신들이 이겼다고 확신할수록 진짜 결말이 닥쳤을 때의 충격이 커질 테니까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저는 사무실 층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오전 회의가 끝난 뒤 저는 박 소장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박 소장님, 잔금일 정확히 언제로 잡으셨어요? 저는 책상 의자를 돌려 창밖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오전입니다. 그 다음 날 토요일 아침 8시에 최 사장이 인테리어 업자들 데리고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박 소장이 차분하게 답했어요. 좋아요. 토요일 아침 그 시간에 맞춰서 카드 정지 들어갈게요. 저는 휴대폰 너머로 짧게 일정을 확정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장님, 박 소장이 대답했어요. 저는 통화를 마치고 책상 위에 놓인 다이어리를 펼쳤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짜에 작은 동그라미 하나를 그렸어요. 그 옆에는 아무 글씨도 적지 않았습니다. 표시 하나면 충분했어요. 저는 다이어리를 덮고 다시 모니터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창밖에는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이 펼쳐져 있었어요. 같은 시각 시댁 거실에서는 평화로운 저녁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박순자는 거실 한가운데 푹신한 쿠션을 등에 받친 채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갓 배달된 한정식 도시락 3개가 놓여 있었고 그 옆에 박순자가 손에 든 휴대폰에는 결제 완료 알림 문자가 떠 있었어요. 민재야, 어서 와서 먹어. 식기 전에. 박순자가 거실 안쪽을 향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김민재가 안방에서 트레이닝복 차림으로 어슬렁어슬렁 걸어 나왔어요. 엄마, 또 시킨 거야. 김민재가 식탁 의자에 털썩 앉으며 도시락 뚜껑을 열었습니다. 이런 거 가끔은 먹어야지. 다정이 카드 잘 돌아가던데 뭐. 박순자가 의기양양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역시 엄마야. 다정이 그년이 며칠 버티더니 슬슬 꼬리 내릴 때 됐지. 김민재가 젓가락으로 갈비찜을 집으며 낄낄거렸습니다. 그년이 어디 가서 어떻게 버티겠어. 시집간 년이 갈 데가 어디 있다고. 박순자가 도시락 뚜껑을 마저 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며칠 더 굶기다가 못 이기는 척 들어오면 받아주자고. 본때를 단단히 보여줬으니. 김민재가 입에 갈비를 쑤셔 넣으며 말했습니다. 본때는 무슨. 그 옷가지들 자른 거 두고두고 후회하게 만들 거다. 시험이 무서운 줄 알아야지. 박순자가 깍두기를 우적우적 씹으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저녁 식사를 마친 박순자는 거실 소파에 앉아 동네 친구들에게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보세요, 미경 엄마. 내일 우리 집에 차 한잔 하러 와. 새 며느리한테 좋은 거 하나 받았거든. 박순자가 다리를 꼬며
자랑하듯 말했어요. 전화기 너머에서 부러움 섞인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박순자는 그 반응에 어깨를 으쓱하며 더 큰 목소리로 떠벌렸어요. 우리 며느리 시어미한테 잘하는 척하지만 사실 속이 시커먼 년이야. 친정 먼저 가겠다고 깝죽거리는 거 내가 단단히 잡았지. 박순자가 의기양양하게 떠들어댔습니다. 그년이 정신 차리고 들어오기 전까지 이 집은 내 집이지. 명의가 누구든 무슨 상관이야. 사는 사람이 임자지. 박순자가 통화를 마치고 휴대폰을 식탁에 내려놓으며 콧방귀를 뀌었어요. 그렇게 사흘이 흘러갔습니다. 박순자는 매일 동네 사람들을 거실로 불러 모았고 김민재는 늦은 밤까지 친구들을 만나러 다니며 술자리를 가졌어요. 두 사람 다 제 명의의 가족 카드가 막힘없이 돌아가는 것을 보며 모든 일이 자기들 뜻대로 잘 풀리고 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평일 오후 김민재가 거실 소파에 누워 야구 중계를 보고 있을 때였어요. 휴대폰이 식탁 위에서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카카오톡 알림이 떠 있었어요. 발신자는 법무법인 지연 변호사 사무실이었습니다. 엄마, 이거 뭐지? 무슨 변호사 사무실에서 카톡이 왔는데. 김민재가 휴대폰을 들고 부엌에 있던 박순자에게 다가갔어요. 열어봐 빨리. 박순자가 안경을 손으로 끌어올렸습니다. 김민재가 메시지를 열자 첨부 문서 2장이 떴어요. 이혼 소장 접수 증명서, 위자료 청구 내용 증명. 김민재의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멈췄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김민재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박순자가 답답하다는 듯 휴대폰을 빼앗아 들었습니다. 박순자의 두 눈이 점점 커졌어요. 이혼 소장, 위자료 청구액 8천만 원, 유책 배우자 김민재. 박순자가 한 글자씩 떠듬떠듬 읽어내려갔습니다. 이혼이라니. 2년이 진짜 이혼을 하겠다고. 박순자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엄마, 어떡해. 진짜 이혼하겠다는 거잖아. 김민재가 휴대폰을 빼앗아 다시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이게 진짜야. 변호사 사무실에서 정식으로 보낸 거야. 김민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때 박순자의 가방 안에서 휴대폰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박순자가 황급히 가방을 뒤져 휴대폰을 꺼내 들었어요. 화면에 모르는 번호가 떠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박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강남경찰서 형사 2팀 수사관입니다. 박순자 씨 본인 맞으십니까? 수화기 너머에서 묵직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순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네. 그런데요. 무슨 일이신데요? 박순자가 가까스로 대답했습니다. 박순자 씨 며느리분의 명품 가방과 의류를 가위로 손괴한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됐습니다. 이번 주 안으로 경찰서에 출석해서 조사받으셔야 합니다. 수사관이 차분하게 통보했어요. 박순자가 휴대폰을 든 채로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여보세요. 듣고 계십니까? 수사관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어요. 네, 알겠습니다. 박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하고 통화를 끊었습니다. 거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엄마, 누구야? 누구한테 전화 온 거야? 김민재가 박순자를 다그쳤습니다. 경찰서다. 박순자가 짧게 내뱉었어요. 뭐? 김민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년이 나를 경찰에 신고했다고. 옷까지 자른 거 가지고. 박순자의 다리에서 힘이 풀렸어요. 박순자는 식탁 의자를 붙잡고 간신히 몸을 지탱했습니다. 경찰까지. 김민재가 머리를 두 손으로 감싸 쥐었어요. 이건 아니야. 그깟 옷까지 좀 자른 거 가지고
경찰까지 부르는 건 진짜 아니지. 박순자가 식탁 의자에 풀썩 주저앉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일단 다정이한테 전화해. 빨리 전화해서 풀어. 풀어야 돼. 김민재가 휴대폰을 박순자에게 떠밀듯이 내밀었어요. 박순자가 떨리는 손가락으로 제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 한 번 가지 않고 곧바로 안내 멘트가 흘러나왔어요. 고객님의 사정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박순자가 휴대폰을 귀에서 떼고 화면을 노려봤습니다. 안 돼. 번호가 막혔어. 박순자의 목소리가 점점 가늘어졌어요. 김민재가 자기 휴대폰을 들어 제 번호를 다시 눌러봤습니다. 같은 안내 멘트만 흘러나왔어요. 인연이 다 막아놨네. 다 막아놨어. 김민재가 휴대폰을 식탁에 내던졌습니다. 카톡. 카톡 보내봐. 카톡은 갈 거 아니야. 박순자가 다급하게 외쳤어요. 김민재가 카카오톡을 열어 메시지를 쏟아내듯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다정아, 일단 얘기 좀 하자. 여보, 내가 다 잘못했어. 어머니가 화가 나셔서 그런 거잖아. 한 번만 전화 받아줘. 수십 통의 메시지가 쌓여갔지만 그 어디에도 읽음 표시는 뜨지 않았어요. 안 봐. 아예 안 봐. 김민재가 휴대폰을 식탁 위에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박순자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식탁 의자에 그대로 무너졌어요. 민재야, 우리 어떡하니? 우리 진짜 어떡하니? 박순자의 어깨가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김민재가 박순자 옆 의자에 앉아 식탁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식탁 위에는 박순자가 한낮에 시켜놓은 케이크 상자가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동네 친구들과 나눠 먹으려고 시킨 5만 원짜리 생크림 케이크였어요. 엄마, 일단 다정이 회사로 찾아가자. 직접 가서 무릎이라도 꿇어야 풀리지 않겠어? 김민재가 짜내듯 말했습니다. 회사로. 그래. 직장 사람들 다 보는 데서 무릎 꿇으면 그년도 체면 때문에라도 풀어줄 거 아니야. 박순자가 손등으로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들었어요. 내일 아침 일찍 가자. 출근 시간 맞춰서. 김민재가 두 주먹을 꽉 쥐며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직접 가서 빌면 풀어주겠지. 며느리한테 시어미가 무릎까지 꿇겠다는데 그래도 마음이 안 풀리겠어. 박순자가 입술을 깨물며 중얼거렸어요. 거실 시계가 밤 9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식탁 앞에 마주 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박순자가 결국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김민재는 식탁에 엎드린 채로 한참을 더 그 자리에 머물렀어요. 다음 날 새벽 박순자는 옷장에서 가장 점잖아 보이는 한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머리를 빗고 옅은 색 립스틱까지 발랐어요. 며느리 회사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무릎을 꿇더라도 최소한의 체면은 차리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김민재도 옷장에서 결혼식 때나 입었던 짙은 색 양복을 꺼내 입었어요. 두 사람은 거실 식탁에 마주 앉아 차가워진 아메리카노를 한 모금씩 마셨습니다. 오늘 가서 다 해결하고 오자. 김민재가 양복 소매를 정돈하며 말했어요. 그래. 오늘 다 풀고 오자. 박순자가 한복 치마를 두 손으로 매만졌습니다. 두 사람은 아직 알지 못했어요. 지금 자기들이 향하는 그 길의 끝에 어떤 광경이 기다리고 있는지를요. 벽시계가 새벽 6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정각, 시댁 아파트 현관문이 거칠게 두드려졌어요. 쾅쾅쾅 하는 소리가 복도 전체를 흔들 듯 울려 퍼졌습니다. 밤새 거실 소파에서 잠이 든 박순자가 부스스 눈을 떴어요. 안방에 있던 김민재가 머리를 헝클어뜨린 채 거실로 뛰쳐나왔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소리야?
김민재가 잠긴 목소리로 물었어요. 누가 새벽부터 난리야. 박순자가 부은 눈을 손등으로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초인종이 연달아 5번, 6번 눌렸어요. 문 두드리는 소리가 점점 더 커졌습니다. 김민재가 슬리퍼를 신고 현관으로 다가가 모니터 화면을 들여다봤어요. 화면 속에는 검은색 패딩을 입은 50대 남자와 그 뒤로 덩치가 큰 남자 3명이 서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김민재가 인터폰 너머로 물었어요. 문 좀 열어보시죠. 이 집 새 주인입니다. 문 밖에서 묵직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민재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새 주인이라니. 무슨 소리야? 김민재가 인터폰에 대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열어보면 압니다. 시간 없으니 빨리 좀 열어주시죠. 문 밖의 남자가 다시 한번 단호하게 말했어요. 김민재가 어쩔 줄 몰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박순자가 거실에서 빠른 걸음으로 다가왔어요. 새 주인이 뭐야? 이 집 주인은 이다정이지. 박순자가 한 손으로 가슴을 부여잡으며 말했습니다. 몰라. 일단 열어볼게. 김민재가 결국 도어록 버튼을 눌렀어요. 문이 열리자 최 사장이 성큼성큼 거실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뒤따라 작업복을 입은 남자 3명이 줄자와 마커펜을 손에 든 채 들어왔어요. 잠깐만요. 누구신데 함부로 들어와요. 박순자가 2 팔을 벌리며 앞을 막아섰습니다. 최 사장이라고 합니다. 사흘 전에 이 집을 매수한 사람이에요. 최 사장이 두꺼운 서류 봉투를 김민재 앞에 들이밀었어요. 매수라니. 무슨 매수? 김민재가 봉투를 받아들고 떨리는 손으로 안에 든 서류를 꺼냈습니다. 매매계약서. 계약금 5천만 원 입금내역. 잔금 입금 영수증. 그리고 마지막 장에는 명도 및 실측 위임장이 있었어요. 위임장 하단에는 이다정이라는 이름과 함께 선명한 붉은 인감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뭐냐고. 김민재의 손이 사정없이 떨렸어요. 보시는 그대로입니다. 사흘 전에 이다정 사장님과 매매계약 체결했고 어제 잔금까지 다 치렀어요. 최 사장이 팔짱을 끼며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거짓말. 거짓말이야. 이 집은 우리 며느리 거야. 내 며느리가 어디 가서 이 집을 팔아. 박순자가 김민재 옆에 바짝 붙어 서류를 들여다보다가 갑자기 2 손으로 서류를 빼앗아 거실 바닥에 내동댕이 쳤어요. 이거 다 가짜야. 사기꾼들이야. 박순자가 발로 서류를 짓밟으며 악을 썼습니다. 최 사장이 서류를 짓밟는 박순자의 발을 가만히 내려다봤어요. 어머님 진정하시고요. 등기 이전까지 다 마쳤습니다. 법적으로 이 집은 이미 제 명의예요. 최 사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등기를 언제 옮겨?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그런 게 가능해? 김민재가 거의 비명에 가까운 목소리로 외쳤어요. 매도인 본인 인감이랑 신분증 있으면 하루면 다 됩니다. 그 정도는 아실 텐데요. 최 사장이 어깨를 으쓱하며 답했습니다. 그때 작업복을 입은 인테리어 업자들이 가방에서 줄자를 꺼내 들었어요. 한 명은 거실벽 길이를 재기 시작했고 다른 한 명은 안방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갔습니다. 3번째 업자는 손에 든 붉은 마커펜으로 거실벽에 큼지막한 표시를 그리기 시작했어요. 이거 뭐 하는 거야? 남의 집 벽에 함부로. 박순자가 마커펜을 든 업자의 팔을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어머님, 손 좀 놓으시죠. 우리도 다 직원들 데리고 일하러 온 사람들이에요. 업자가 박순자의 손을 거칠게 떼어내며 말했어요. 박순자가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내일까지 짐 빼고 나가주세요. 최 사장이 거실 한가운데 서서 김민재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내일이라니. 내일까지 어디로 나가? 김민재가 머리를 쥐어뜯으며 외쳤습니다. 그건 제가 알 바 아니고요. 내일까지 안 나가시면 불법으로 남의 집에 있는 거니까 하루에 손해배상금 청구할 겁니다. 최 사장이 손가락을 펴며 또박또박 설명했어요. 얼마를 청구하는데? 김민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공사 일정이 잡혀 있어서 하루 지연되면 인건비랑 자재비 합쳐서 하루 300만 원입니다. 한 달이면 9천만 원이에요. 최 사장이 무덤덤하게 답했어요. 박순자의 입에서 짧은 비명이 새어나왔습니다. 9천만 원. 박순자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며 흐느꼈어요. 엄마 어떡해. 진짜 어떡해. 김민재가 거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박순자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박순자는 그대로 거실 바닥에 엎어져 통곡하기 시작했어요. 인연이 어떻게 시어미한테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이런 짓을 해. 박순자가 바닥을 손바닥으로 내려치며 울부짖었습니다. 최 사장은 그 모습을 한참 내려다보더니 자기 부하 업자들에게 손짓을 했어요. 실측 마저 하고 나가지. 최 사장이 짧게 지시했습니다. 업자들이 다시 줄자를 들고 안방과 부엌, 베란다를 돌아다니며 치수를 재기 시작했어요. 마커펜이 벽지 위에 붉은 선을 그어댔습니다. 김민재가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지갑이 거실 탁자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김민재는 지갑을 집어들고 카드 한 장을 꺼내 들었어요. 가족 카드. 이다정 명의의 카드였습니다. 엄마, 일단 호텔이라도 잡자. 짐 옮길 시간 동안 머물 곳이 있어야 해. 김민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래. 빨리 잡아. 빨리. 박순자가 바닥에 엎드린 채로 외쳤습니다. 김민재는 휴대폰을 켜고 호텔 예약 앱을 열었어요. 근처 비즈니스 호텔 하나를 골라 결제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결제 진행 알림이 떴어요. 그런데 잠시 뒤 화면이 빨갛게 변했습니다. 카드 사용이 정지되었습니다. 김민재가 화면을 노려보며 손가락으로 두어 번 더 눌렀어요. 왜 안 돼? 김민재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또 다른 카드도 해봐. 박순자가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김민재 옆에 붙었어요. 김민재는 지갑에서 카드 2장을 더 꺼내 차례로 시도했습니다. 3장 모두 똑같은 메시지가 화면에 떴어요. 도난 분실로 정지된 카드입니다. 막혔어. 다 막혔어. 김민재가 휴대폰을 거실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휴대폰이 액정 깨지는 소리를 내며 멀리 나뒹굴었어요. 인연이 진짜로 다 끊었어. 박순자가 머리채를 쥐어뜯으며 거실을 빙빙 돌았습니다. 엄마가 그 옷까지만 안 잘랐어도. 김민재가 박순자를 노려보며 으르렁거렸어요. 이놈이. 지금 그게 어미한테 할 소리야. 박순자가 김민재의 멱살을 와락 잡아챘습니다. 엄마가 일을 그렇게까지 안 했으면 이 사단이 났겠냐고. 김민재도 박순자의 팔을 거칠게 붙잡으며 소리쳤어요. 두 사람이 거실 한가운데서 서로의 머리채와 멱살을 붙들고 늘어졌습니다. 박순자가 김민재의 뺨을 손바닥으로 후려쳤어요. 김민재가 박순자의 팔을 비틀며 밀쳐냈습니다. 그 옆에서 최 사장은 팔짱을 낀 채 두 사람의 난투극을 가만히 지켜봤어요. 업자들도 줄자를 든 채로 잠시 동작을 멈추고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박순자가 결국 김민재의 머리채를 놓고 거실 바닥에 풀썩 주저앉았어요. 끝났어. 다 끝났어. 박순자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흐느꼈습니다. 김민재도 그 자리에 무너지듯 앉아 벽에 등을 기댔어요. 이다정 인연. 김민재가 천장을 노려보며
같은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같은 시각, 저는 오피스텔 거실 식탁에 앉아 따뜻한 모닝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휴대폰 화면에는 최 사장이 보내온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주저앉아 머리채를 잡은 두 사람의 모습이 사진 한 장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저는 사진을 천천히 확인하고는 휴대폰을 식탁 위에 그대로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으로 따뜻한 햇살이 길게 들어오고 있었어요. 저는 컴퓨터를 열어 그날 처리해야 할 결제 서류 목록을 천천히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8시 30분에 회사 로비에 도착했어요. 검은색 정장에 굽 낮은 펌프스를 신고 한 손에는 노트북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 오르려는데 안내 데스크 쪽에서 누군가 큰 소리로 소란을 피우는 게 들렸어요. 이다정 나오라 그래. 우리 며느리 이다정. 박순자의 새된 목소리가 로비 천장을 찌를 듯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엘리베이터 앞에서 잠시 걸음을 멈췄어요. 이다정, 너 어디 있어? 당장 내려와. 박순자가 안내 데스크를 두 손으로 내려치며 외쳤습니다. 옆에는 김민재가 며칠 못 감은 머리를 한 채 점퍼 차림으로 서 있었어요. 수염도 깎지 않은 얼굴이 푸석푸석했습니다. 보안팀 직원 2명이 두 사람을 막아서며 조용히 말리고 있었어요. 두 분 외부인은 안으로 들어가실 수 없습니다. 일단 밖으로 좀 나가주시죠. 보안팀장이 차분한 목소리로 안내했습니다. 안 가. 내 며느리 얼굴 한번 보고 가야겠어. 박순자가 보안팀장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어요. 저는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 112를 눌렀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사 로비에서 외부인 2명이 업무를 방해하고 있어요. 주소는 강남구 테헤란로 55번지입니다. 저는 차분한 목소리로 신고를 마쳤어요. 통화를 끊고는 곧장 보안팀장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신고 마쳤어요. 경찰 도착할 때까지 두 분 로비 밖으로 안 나가시도록 시간 끌어주세요. 그리고 저는 천천히 로비 한가운데로 걸어 나갔어요. 어머니, 저는 박순자로부터 5걸음 정도 떨어진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박순자가 휙 고개를 돌렸어요. 저를 발견하자마자 박순자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박순자는 그 자리에서 두 무릎을 거실 바닥에 떨어뜨리듯 꿇었어요. 그리고는 제 발치까지 두 손을 내밀며 기어왔습니다. 다정아, 다정아. 박순자가 제 구두코를 두 손으로 붙잡았어요. 한 번만, 딱 한 번만 살려줘. 응. 박순자의 목소리가 갈라지며 흐느꼈습니다. 내가 다 잘못했다. 어미가 늙어서 정신이 나가서 그랬다. 한 번만 봐줘. 박순자가 제 발등에 이마를 갖다 댔어요. 저는 한 발을 뒤로 빼며 박순자의 손에서 발을 빼냈습니다. 비키세요. 저는 짧게 말했어요. 다정아. 여보. 뒤늦게 정신을 차린 김민재가 제 앞으로 달려왔습니다. 내가 다 잘못했어. 진짜 내가 다 잘못했어. 김민재가 제 손목을 와락 붙잡았어요. 저는 김민재의 손을 매몰차게 떨쳐냈습니다. 건드리지 마. 저는 김민재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여보, 한 번만. 집 계약 취소해줘. 이혼 소송도 취소해줘. 응. 김민재가 무릎을 꿇으며 두 손을 비볐습니다. 내가 어머니 잘 모실게. 진짜로. 다 내가 잘못한 거야. 김민재가 흐느끼며 매달렸어요. 저는 두 사람을 번갈아 내려다봤습니다. 며칠 전 시댁 거실에서 가위를 든 채 저를 노려보던 박순자. 그 옆에서 팔짱을 끼고 책임을 떠넘기던 김민재. 그날의 얼굴과 지금의 얼굴이 너무도 달라서 저는 잠시 말을 잃었어요. 어머니,
저는 박순자를 향해 한 발 더 다가섰습니다. 며칠 전에 저한테 뭐라고 하셨죠?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박순자가 눈물범벅이 된 얼굴을 들어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상도덕 없는 년이라고 하셨죠. 너 같은 년 필요 없으니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고 하셨고요.